네, 마지막 세션은 AI를 장착한 로봇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두 분의 발표 후에 대담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네, 마지막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키스트 AI 로봇 연구소 김익재 소장님을 앞으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발표를 맡아주실 두 분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 로봇선행연구소 백승민 연구소장님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포스코 DX 로봇 자동화센터 윤석준 센터장님 앞으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션 첫 번째 발표는 LG전자 로봇선행연구소 백승민 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LG전자에서 로봇 연구를 맡고 있는 로봇선행연구소의 백승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최근에 워낙 AI 기술이 핫하고 그것도 요즘 로봇에 많이 적용이 되면서 많은 트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트렌드들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발전 방향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LG전자에서 하고 있는 로봇을 예제로 해서 실제로 로봇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AI 기반의 로봇이 그럼 요즘 어떤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나? 기본적으로는 그 AI 모델들을 잘하는 곳에서 로봇도 조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이제 구글의 경우인데요. 구글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트랜스포머와 같은 AI 알고리즘을 가장 먼저 내놨던 곳이고요. AI 연구 조직이 가장 탄탄한 곳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위 레벨의 추론을 거의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다음에 실제 인터랙션이 있는 부분, 지금 사례는 이제 로봇이 탁구를 치고 있는데 저 인터랙션이 있는 부분에 스킬이라고 하죠. 저런 탁구를 치는 스킬들을 저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약간 환경과 인터랙션을 하는 부분들을 학습을 시켜서 저런 부분들을 기존과는 달리 조금 더 로봇이 융통성 있게 일반적인 지능을 가지고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메타 사례인데요. 메타도 뭐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모델들, 오픈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죠. 람마 모델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메타에서 가장 잘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제 세그멘트 애니싱 모델이라고 하는 비전 기반의 이 뭐 픽셀 레이블링 기술이라고 하나요? 저런 실제 저 영상을 보시면 손 영역과 반죽 영역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부분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조금 더 정교화해 나가는 그런 모델들을 메타가 잘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VLM이라고 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이나 뭐 라지 멀티모달 모델 이런 쪽에서 메타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어느 환경에 들어가면 환경을 인지하고 로봇을 서비스하기 위한 오브젝트들을 인지하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방에 가서 어떤 물건을 가져와 하면 로봇들이 그런 조합된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연구를 메타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워낙 요즘 잘 알려진 업체죠. 그래서 다양한 GPU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업체고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라는 뭐 지금 그 시뮬레이션 툴들도 발표를 하고 있고 저기 이제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해서 제너럴리스트 로봇 제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발표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이 엔비디아의 GPU 환경에서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트레이닝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자체 이제 So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죠. 제슨 같은 시리즈로 온디바이스 AI 칩들도 만들어서 실제 저런 로봇들의 온디바이스 AI로 적용을 하는 일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봇들이 핫한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위 레벨의 지능만 있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좀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스탠포드에서 했었던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스탠포드에서 저 이제 알로하라고 아마 기사에서 보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와, 저 로봇이 이제는
저렇게 싼 팔을 가지고도 사람처럼 일을 하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보면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마스터 팔이 있고요. 저 일을 가르쳐 줄 때 다 작업자가 마스터 팔을 이용해서 똑같은 일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제 팔 슬레이브 팔이 그대로 모방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의 엔드-투-엔드 모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휴머노이드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행하는 기술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저게 이제 10년 전 보행과 요즘 보행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뭐 최근에 이제 사족 보행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그 기술적인 변경은 이 액추에이터가 환경과 인터랙션하는 힘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이제 이족 보행 로봇들도 지금 그렇게 변형이 되고 있고 이런 동적인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들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제로 보여드린 거는 로멜라 랩, 이제 데니스존 교수님 랩에서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로봇이 저렇게 이동하고 조작을 잘 해야 되는데 조작을 할 때는 사람은 보통은 이런 스킨에 있는 이 피부에 있는 촉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촉각과 시각을 융합한 조작 기술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되는데 그러면 로봇이 사람을 대처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런 타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타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또 지금 MIT에 예를 들면 김상배 교수님 랩에서 저런 포스를 느끼면서 그 힘의 방향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형상을 느끼면서 조작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 보면 이제 물리적인 세계와의 인터랙션이 되는 기술들이 조금 더 많이 AI를 기반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실제 그럼 작업에 어디에 쓰이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휴머노이드가 근미래에 바로 사업이 될 거냐는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폼팩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저런 로봇들이 앞으로 뭐 2, 3년 안에 모든 작업장에 들어갈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좀 어려운데 언젠가는 저희가 꿈꾸고 있는 방향이죠. 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가지고 제조 공장에 투입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 뭐 자동차 공장,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하고 있고 여기 뭐 피규어사는 뭐 BMW랑 하고 있고 그리고 벤츠사도 또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게 경제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과연 이랬을 때 효과가 어떤지를 지금 이제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터가 좀 꺼졌는데요. 그 다음에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부분 자동화되고 있는 영역이 물류 영역입니다. 물류센터는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추석 전이잖아요. 지금 아마 물동이 어마어마한 시기일 겁니다. 지금 물류센터 엄청 바쁠 거예요. 근데 이제 물류센터에서 그동안은 이런 때 어떻게 했냐면 다 사람을 버스로 실어 날라서 근교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엄청나게 풀어놓고 일을 시키는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고 있는 게 이제 로봇하고 협업하는 일들로 바뀌고 있어요. 뭐 저희가 휴머노이드가 저기서 이제 그 토트 박스를 옮기는 일을 하는 것들을 제가 예제로 보여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선행으로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물류센터에는 많은 실용적인 로봇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공공 서비스 로봇들이 좀 있는데요. 뭐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을 가지고 시설 관리를 하려고 돌아다닌다는 건지, 뭐 예를 들면은 그 열이 많이 나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이제 대신 사람 대신 관찰을 하고 리포팅을 하는 그런 일들을 로봇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여기 포스코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포스코랑 같이 공공 서비스 그 포스코 지하 그 공장의 열연실에 들어가서 열이 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로봇이 모니터링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 봤었습니다. 이게 좀 프로젝터가 안 나와서 다음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은 이렇게 로봇이 많이 실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저희는 좀 로봇이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그런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로봇이
그 계단에서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분수에 빠졌다거나 뭐 이런 뉴스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되도록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이런 공존하는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로봇을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안에서도 지금 로봇과 그 협동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로봇들은 조금 더 사람을 만났을 때 안전하게 동작을 해야 되고 이동을 하는 로봇들도 굉장히 안전하게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로봇은 저희 테네시 공장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저런 무거운 카트들을 들고 옮기는 일을 하거든요. 저 카트의 무게가 보통 500~600kg 정도 되는 카트인데 저런 경우에도 앞에 사람을 만나면 안전하게 멈추고 피해가고 하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들어가는 인증, 뭐 그리고 안전 제어기 이런 것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봇 시장은 어떻게 발전이 될 건지 좀 짚어보면 우선은 서비스 로봇 시장과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면 전문 서비스 로봇, 뭐 우리 식당에서 만나는 로봇, 호텔, 병원에서 만나는 로봇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산업용 로봇은 진짜 공장에서 아주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로봇입니다. 근데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빠른 그 시장의 성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서비스 로봇 시장의 CAGR이 한 30% 이상을 넘고 있고요. 특정 리포트에 보면 이런 라스 플릿 로봇 에즈 서비스에 여러 대의 로봇을 관리하는 플릿 매니지먼트가 들어가는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연평균 50%씩 1.5배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운송 물류 분야에서의 성장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조금 정체된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산업용 로봇이 뭐 지금 연 평균 시장 규모로 보면 22년 기준으로 한 22조, 서비스 로봇이 한 20조 근처, 거의 동등한 수준이 됐고요. 앞으로 30년까지의 성장을 보면 서비스 로봇 쪽이 훨씬 조금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용 로봇은 조금 더디게 7%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열심히 하고 있는 협동 로봇 쪽, 사람과 같이 일하는 로봇들은 한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AI 기술이 로봇과 융합이 되면서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내에서 많은 부분들은 이미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런 물류센터라든지 제조 공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호텔 이런 데서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실외를 다니는 로봇들도 있죠. 실외 배송 로봇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더 좋아지면 이제 저희도 이게 실내외를 동시에 다니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로봇이 심리스하게 돌아다니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로봇이 지금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다양한 데 들어가서 실험하고 있는 거는 원래 기존에는 로봇은 펜스 친 공간 안에서 로봇만 일을 했어요. 위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사람과 얼마나 공존하면서 로봇을 위한 환경을 새로 세팅하지 않고 사람처럼 일할 수 있을까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더 미래에 이제 저희는 로봇들과 이제 공존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저희는 이제 이거를 AI를 지금 최근에 LG전자가 Affectionate AI라고 해서 공감 지능 이런 형태로 얘기해서 그런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경험을 확장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이렇게 산업 현장에 먼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이때는 무겁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대체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로봇이 정확하게 일을 해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사람과 조금은 공존하는 이런 물류센터 같은 공간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데가 사실 가정 같은데요. 왜냐하면 환경의 변화가 크고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로봇의 지능이 좀 높아야 그리고 가격 수용성도 좀 어려운 영역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로봇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G전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생산기술원에서는 LG전자나 LG그룹사의 그 공장 라인을 다 셋업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양극재나 음극재 뭐 1.5톤 되는 거대한 롤을 체결하는 데 쓰이는 로봇이 되겠고요. 저희 협동 로봇도 가지고 있고 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LG 이노텍에서 저희 주요 고객사인 그 A사의
카메라 모듈을 만들 때 카메라 모듈을 옮겨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로봇 분야 쪽을 보게 되면 LG전자가 굉장히 열심히 해온 게 이 그 가정용 로봇, 뭐 청소 로봇을 비롯한 것들을 열심히 해왔고,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는 이 상업용 로봇 시리즈들을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사실 가정용 로봇은 2003년도에 국내 최초로 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 로봇에 계속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선도적으로 추가해서 뭐 원격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음성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계속 개발했었고, 17년도부터는 말씀드렸던 안내 로봇, 홈 로봇, 뭐 빕스에 가면 셰프 로봇이 있고요. 서빙 로봇, 청소 로봇, 살균 로봇, 뭐 이런 다양한 로봇 제품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에 물류 로봇, 저희 이제 뭐 예를 들면 파스토 물류센터에 저희 로봇 50대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솔루션도 만들고 있고, 최근 홈 로봇들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그룹사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장을 셋업할 때도 컨설팅도 하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테네시 공장에, 저희는 여기는 로봇만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테네시 공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도 있고요. 다양한 디지털 트윈 기술들, 이런 로봇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실제 저희 창원에 있는 공장과 테네시 공장이 등대 공장으로 지정이 돼서 굉장히 선도적인 DX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류 솔루션들도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현재 리테일에서의 안내 로봇, 뭐 배송 로봇들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이런 로지스틱스 영역 확대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이 레지던스 영역의 라스트 마일 배송까지도 지금 확대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자사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로봇들에도 기능을 넣어서 플릿 매니지먼트 형태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라스, 플릿 매니지먼트, 시뮬레이터, 관제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다 융합이 된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홈 로봇 보여드리는데, 이건 뒤에 이제 동영상들이 있어서 뭐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LG전자의 이제 띵큐 플랫폼하고 연동해서 가정의 안에 있는 것들을 제어해주는 기능들을 되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케어하는 기능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동영상들을 다 볼 여유가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컴패니언 기능들, 이 집안을 요 투휠 레그드 휠 폼팩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기기 제어들 아니면 뭐 관찰들을 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버틀러 기능들, 서비스 기능들을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Q9이라는 요 제품은 아직 B2C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이런 로봇을, 인터랙션하는 로봇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또 고객사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로스트 기반으로 만들어서 개발자 사이트를 오픈할 거고요. 이번에 이제 로스콘이라는 로스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걸 발표를 하고 앞으로 이 기술들 같이 만들어갈 사람들하고 좀 폭넓게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는 앞으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조 영역에서도 뭐 사람과 거의 환경적인 변화가 없는 곳에서 같이 협업을 할 걸로 보고 있고, 물류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로봇이 다 지원할 거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홈 영역에서는 사람들의 시간을 로봇들이 가사 노동까지 다 해주면서 많이 확보해주면서 그런 여유를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로봇 시장이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한 귀한 인사이트 전해주셨습니다. 백승민 연구소장님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포스코 DX 로봇 자동화 센터 윤석준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DX 윤석준입니다. 좀 전에는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삶에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 로봇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요. 저는 이번에는 이제 공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과 관련된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장이나 생산, 제조 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자율 제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오토메이션에서 반복 작업만 하는 오토메이션에서
어떻게 오토노머스 뭔가 상황을 인지해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AI하고 로봇이 융합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간단한 개요와 기술 방향, 핵심 기술 간단한 매듭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뭐 언론 매체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 뭐냐면 유연하고 현상적인 소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기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I, IoT, 클라우드, 로봇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산업혁명을 좀 보면요, 1784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방직기가 개발되면서 기계 쪽에서 혁명이 한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전기에서 혁명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 4.0은 3.0은 자동화 오토메이션에서 단위 작업을 좀 이렇게 자동화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로봇 컴퓨터 전기전자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더스트리 4.0으로 진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인더스트리 4.0 얘기를 많이 할 때 우선 첫 번째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더스트리에서 쓰이는 기술하고 보통 이제 뭐 개인용이나 서비스에서 쓰이는 기술이 좀 성격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율 제조를 위한 이제 산업용 인더스트리에 쓰이는 기술은 우선 AI적 측면을 보면 서비스 쪽은 제너럴 인텔리전스 챗 GPT와 같이 조금은 틀려도 되지만 여러 문제를 잘 푸는 그런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는 여러 문제를 잘 푸는 거는 필요하지 않고 도메인의 스페시픽 인텔리전스에서 정말 그 분야에만 똑똑한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대상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인더스트리는 특정 작업자 또는 특정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또 챗GPT나 이제 그런 제너럴 인텔리전스 하는 게 조금은 틀려도 사용자가 이제 수용이 가능하지만 공장에서는 이런 품질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게 되면은 라인에 쓰거나 공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기준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또 보시는 것처럼 속도나 데이터, 그다음 결과 우선 중심으로 본다는 서비스 쪽과 다르게 인더스트리에서는 수행 속도, 사이클 타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가 대부분 비공개 데이터와 비정제된 데이터고 결과 우선이 아니라 예측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에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현장에서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좀 내용을 들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 제조를 위해서 이제 AI하고 로보틱스 기술이 계속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고 키워드는 오토메이션에서 오토노머스로 넘어간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런 방향으로서는 지금 현재 세 가지 방향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에 센서와 그다음에 AI나 그런 인식, 2D, 3D 인식 기반을 줘서 로봇이 뭔가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정형 작업 자동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들이 이제 한 대가 쓰이는 게 아니라 뭐 10대, 공장 같은 데 20대, 뭐 물류센터에서는 AGV 같은 경우에 뭐 몇백 대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 하나하나가 아니라 로봇 상태를 알 수 있고 예지 본전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AGV가 AMR을 이렇게 가동을 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결국 투자비가 적게 드는 상황에서 효율은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운영 최적화 플립 매니저, 아까 좀 전에 그 소장님께서 설명해줬던 그런 플립 매니저랑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DX 기술인데요. 이게 사실 로봇이라는 걸 현장에 셋업을 하게 되려면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라인을 세운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공장에서는 라인을 세우는 거를 최소화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렇게 해서 설계도 하고 검증도 하고 가상 시운전까지 하는 이런 DX 기술을 활용한 설계 및 검증 이렇게 세 방향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원래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2D나 3D 센서를 사용해가지고 주변 환경 인식하는 거는 옛날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이 좀 도입이 계속되면서 기존의 그 기하학적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그런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비정형성이 요구되는데 이런 2D, 3D 비전 시스템이 장착이 돼서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비전형 작업을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 같은 경우 이제 제철소에 있는 그림인데요. 제철소에서 그 노즐을 콜렉터에 이렇게 갖다 껴줘야 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게 레들인데 레들이 수백 톤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그럴 때 3D 센서로 스캐닝을 해서 이 노즐 위치를 알고 거기다가 이제 콜렉터를 딱 만들어주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빔 피킹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도 기존의 이제 그 기하학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딥러닝을 활용해서 좀 더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왼쪽은 눈이었으면 오른쪽은 촉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치 기반으로만 조립하는 게 아니라 정밀한 걸 조립할 때는 사람도 촉각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FT 센서, 폴스 토크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인간이 조립할 수 있는 최소 공차, H7 공차도 조립을 잘하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가 적용이 돼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또한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아직까지는 현장에서는 협동 로봇하고 막 사람이 협동으로 하나의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로봇은 로봇대로 작업을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작업하는데 워크스페이스가 겹칠 때 원래대로 이제 그 인터넷에 걸려서 로봇이 동작을 못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충돌에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워크스페이스 공유하는 데 현재는 적용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이 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AGV 어떻게 보면 정해진 길만 쭉 따라가는 AGV에서 AMR로 좀씩 기술들이 발전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GV는 제조 현장에 좀 많이 쓰이고요. 되게 정형화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신 것처럼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 AGV는 그냥 그 앞에 딱 서서 장애물을 치워줄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이게 제조 현장에서는 가능한데 물류 현장 같이 물류 스루풋을 최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거는 알아서 다 피해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더 똑똑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이제 비정형적인 차원이 있는데 그래서 물류 현장에서는 AMR 같은 게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AGV나 AMR이나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슬램 기술이 되는데 위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위치 인식을 하고 경로를 생성을 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워낙에 이제 비전 쪽 인식 기술이 딥러닝에서 좋아지다 보니까 그 장애물을 인지하던가 어디로 갈지까지 예측을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경로를 설정해서 회피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이게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스코에 가면은 이제 제철소에 코일이 이렇게 막 쌓여져 있는 코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 창고에서 저희가 3D 라이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자율주행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코일이 보시면 2단 적재에 없는 부분 있는 부분이 막 계속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야를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2D에서 3D 라이다를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로봇을 AI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사용할까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고장이 나면 안 돼요. 고장이 나면은 라인을 쓴다는 소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고장이 날 것 같으면 사전에 로봇을 수리를 하든 로봇을 교체를 하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운타임, 제로 다운타임, 그러니까는 한 번도 쓰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로봇의 상태나 진단, 예지 정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로봇은 그 구동부가 어디냐면은 그 각 관절이에요. 관절에는 뭐가 있냐 모터하고 감속기가 있습니다. 요 모터와 감속기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전류와 토크와 각속도, 각가속도 그런 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스레솔드를 그냥 일자로 잡았어요. 어느 점 이상이면 그냥 문제가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시결 데이터에 대한 AI에 대한 기술도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좀 스레스홀드를 좀 어댑티브하게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라인에 지금 요게 보면은 이제 그 소둔산세 라인이라고 코일을 펴가지고 이게 막 뭐 피클링하고 어닐링하고 막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봇들이 이제 4개의 개소에 한 5대가 있는데요. 각각에 있는 로봇들을 연결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얘가 상태가 좋은지 언제 안 좋아질 건지 예측하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각 제조사에서도 이제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파낙 같은 경우는 이제 GDT라고 제로 다운타임이라서 그 파낙 로봇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단해 주는 거고요. 저희 쪽에 개발하고 있는 거는 제철소나 그런 데는 하나의 로봇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종 로봇에 대해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로봇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고정된 로봇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AGVA 물류 로봇을 얼마나 잘 사용할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사업자, 투자자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최소한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율을 뽑고 싶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물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최소의 AGV나 AMR을 투자를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AGV, AMR 수십 대가 사용이 되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얘네들은 명령을 줘야 돼요. 자팔당. 너는 어디는 어디 가서 뭐 물건을 날르고 경로는 이렇게 가고 교차를 해서 만났을 땐 누가 먼저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 기존의 룰 기반 관제에서 강학습 기반으로 이제 철저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팔당이라든지 경로 설정, 교통 관제를 했을 때 결국은 필요 AGV 대수가 기존보다 20대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임리서치와 같이 다임리서치 개발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철소라든지 양극재 공장 PFC에 적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X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DX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철소에서 이게 로봇을 적용하거나 현장에 적용할 때 가장 좀 아이러니한 게 고위험 작업에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이 작업하는 곳은 고위험 작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작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이제 포스코나 연속 공정 같은 경우 라인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작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이는 것처럼 이게 그 연주 작업 연속 주조기가 있는데요. 연주 작업에서 저희가 로봇을 적용할 때 3D 스캐너로 전체를 스캐닝을 합니다. 스캐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존 도면하고 맞춰봐요. 근데 맞춰보는 이유가 기존 도면이 안 맞거든요. 공장이 계속 바뀌는데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맞춰봐서 새롭게 역설계를 합니다. 역설계를 하고 이 역설계된 3D 가상 환경에서 로봇에 대한 레이아웃, 그다음에 기구, 그다음에 툴 설계 같은 걸 다 하고 시뮬레이션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최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돼서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한 속도나 안전에 대한 것들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이동 로봇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동 로봇도 현장을 적용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공정 분석을 합니다. 공정 분석을 하고요. 전체 설비에 대한 특성을 바탕으로 어떤 설비는 사이클 타임이 어떻게 되고 자동 창고에서 나오는 각각의 재료나 물품들은 어떤 주로 나오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동선을 설계를 하고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상 시운전을 하고 현장에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는 캐드 도면을 쓰진 않지만 여기서 그냥 바로 캐드 도면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동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캐드 도면을 가지고 AGVM을 사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ACS 코어 플립 매니저 어떻게 로봇을 잘 명령시키는 놈을 가지고 계속 가상 환경에서 계속 돌리면서 최적의 대수, 동선 뭐 이런 걸 다 판단한 다음에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룰 기반, 뭐 지오메트리 기반 이렇게 알고리즘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AI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로봇 기술도 같이 융합돼서 안 되던 비정형 작업이나 효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그 인텔리전 팩토리로 지금 현재는 실현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로봇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윤석준 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두 분의 좋은 강연을 청해 들었는데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두 분과 함께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장이신 김익재 소장님께 저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주로 발표를 많이 하고 이렇게 좌장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자리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아서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우선 발표 내용에 굉장히 재미난 내용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먼저 질문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 중에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우리 이 귀한 두 연사분들께 요즘 로봇이 또 AI 기술을 접목해서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더 발전할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또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쭤볼까 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에도 손을 드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기억해뒀다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로봇 굉장히 핫한 주제고 최근에도 여러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우리나라에 제가 듣기로는 로봇 관련 회사가 무려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아는 수 이상으로도 많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LG전자와 포스코에서 로봇을 전문으로 하시는 두 상무님을 모실 수 있었다는 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로봇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테슬라에서 앨런 머스크가 2만 불짜리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걸 발표하면서부터 여기저기 굉장히 빅테크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굉장히 소개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물론 속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만간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빠른 속도로 로봇이 우리 일상 속에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앞서 두 분이 좋은 발표를 주셨는데 공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도 로봇을 서비스 로봇 또 일반 인천공항과 같은 곳에서 클로이 로봇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항에 가시다 보면 굉장히 귀엽게 사람들한테 다가와서 안내도 해주는 로봇을 보셨을 텐데 그런 로봇들도 있지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테슬라에서 비롯된 휴머노이드 전쟁에 우리 LG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는지 우리 백 사모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고민은 많이 있고요. 고민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부각이 되는 건 이제 몇 가지 그 기술의 융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아마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비디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의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뭐 이런 거 분석 기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저희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세 가지죠. AI까지 보면 그 상위 레벨의 지능이 정말 좋으냐. 근데 이 부분은 꼭 로봇이 아니더라도 뭐 지금 워낙 그 대형 뭐 LLM이나 VLM들이 워낙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뭐 누가 하든 계속 발전될 거라고 지금 다 믿어 의심치 않는 영역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형상이 딱 사람처럼 생긴 게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람이 일하는 공간과 보통 지금 로봇이 일을 할 때는 로봇이 일하는 공간을 따로 세팅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나누지 않고 공존하면서 일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인 거죠. 그 얘기는 많은 부분 굉장히 좁고 작은 영역에서도 사람처럼 일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동에 대한 이제 풋프린트가 작은 영역에서 동작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긴 하는데 형상상.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 조금 휴머노이드 로봇 비디오를 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핸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로봇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지금 대부분의 로봇들이 하는 일들은 간단한 픽앤플레이스
이 물건을 여기다 놓는 일. 근데 실제 우리가 공장이나 세상에서 있는 많은 일들은 픽앤플레이스만 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뭐 병을 따야 되고요, 어떤 때 문을 열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로봇들이 사람들이 하는 복잡한 타스크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럼 그런 수행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핸드가 굉장히 사람처럼 이렇게 조작성이 높은 덱스트러스한 핸드가 들어가야 되고 자유도도 높아야 되고요. 팔에 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걷는 것과 조작성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우선 조작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조 공장에서 사람이 하는 위험한 일들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지금은 식당의 서빙 로봇들이 대부분 이동만 하지만 다음번에는 얘가 직접 와서 이제 그릇을 치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려고 하면 로봇들의 이런 타스크 수행 능력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쪽에 우선순위를 조금 더 두고 이동성도 당연히 좀 계속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관점에서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작 성능에 대한 우수한 성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 주신 중에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휴머노이드가 왜 필요하냐, 앞으로 왜 휴머노이드가 대세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물론 다른 형태의 로봇도 많이 존재하지만 제 생각도 우리 백사모님께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로봇이 작업하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해야 됐어요. 우리 일상에 들어오려면 지금 모든 생활 설비라든지 공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것 자체죠. 인간과의 동형성 때문에 어디를 우리가 특별하게 로봇을 위한 배려를 위해서 건물을 새롭게 짓거나 그 구조를 바꾸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 또 휴머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두 팔 달리고 다리가 있고 해서 프렌들리한 친근성도 있다라는 친근감도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를 바라보는 것이 좀 더 관심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모든 로봇에서는 여러 가지 주행 기술이라든지 조작 기술이라든지 또 인간과의 공감을 하려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실 어찌 보면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로봇 기술은 종합 예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주행 기술도 아까 조작 기술은 공장 제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주행 기술도 못지않게 중요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요즘 배달 배송 로봇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주행에서 공장에서 아까 그 포스코 사례에서도 그 AGV에서 또 AMV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차에서 여러 센서를 달다가 카메라만으로 하자 해서 단가 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확도도 비전만으로도 정확도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에서는 그런 그 자율주행 차원에서 그 다양한 센서를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뭐 최신의 논문들 보면 비주얼 내비게이션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가지고 카메라만으로 내비게이션을 하고 그런 시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제조 현장하고 유통하고는 좀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 좀 전에 소개를 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AGV가 이제 제철소에서 이동을 하는데요. 그 AGV가 60톤짜리 AGV입니다. 코일 하나가 25톤인데 코일 두 개를 싣고 다니는데 60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센서를 좀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나면은 정말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측면도 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센서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램 기술 같은 경우가 적용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제조 현장보다는요. 저희는 유통 물류라든지 유통센터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물류 쪽에 좀 사용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카메라 하나를 달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제 테슬라처럼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제조 현장에서는 많은 센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3D 라이다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코일의 높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아직까지는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3D 라이다 뭐 사방에 다 달고 가는 형태로 좀 아직은 하고 있겠고요. 이게 기술이 발전되면 당연히 그런 센서들은 카메라 같은 저가 센서로 좀 바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게 잘못됐을 때 그 파급되는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예, 부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로봇 하면 제가 그 작년에 어떤 요즘 그 서비스 로봇 많이 보시죠. 서빙 로봇이 오히려 제가 서빙을 더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긴 하는데 물건을 더 내려야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서빙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좀 일을 덜어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서비스 로봇에 이 겨울철이었어요. 두터운 외투를 의자에 걸쳐놓고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로봇이 이동하는 통로에 사람 같으면 이렇게 옷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밀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로봇은 그 물체 자체로 인식을 해서 주저주저하고 모든 로봇들이 저에게 오기를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하고 멈춰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 좀 더 로봇이 부딪혀도 안전하면서 뭔가 주행하면서도 살짝씩 사람들이 밀치고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로봇들이 나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또 막 밀고 들어가면 또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형태고 그래서 안전 관점에서 안전 키워드를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LG전자에서는 정말 가정에서 들어가는 청소 로봇도 있고 앞으로 더 서비스 로봇이 더 사람과 밀접하게 그런 로봇들로 만들어질 텐데 안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제가 발표에 설명드렸던 안전 내용들이 그 대부분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 기준으로 안전이 이제 선언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율주행을 하는 AMR들 얘기가,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 AMR을 위한 안전 기준이 완전하진 않아요. 지금 저희도 아까 인증받은 사례를 설명드리면 3691-4라는 ISO 인증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인증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가 완전 자율주행을 알아보면서 피하고 다니고가 못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기준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물류나 제조에서 사용되는 곳에서도 안전이 조금 더 발전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동체, 뭐 지금 외부에 나와 있는 서비스 로봇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13482 ISO 13482라는 안전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로봇들의 지능이 아주 좋을 때 선언된 게 아니다 보니까 구체화가 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이제 산학연 협업을 하면서 안전 인증을 조금 더 고도화해 나가는 일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이제 이동체 안전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앞으로 협동 로봇들이 같이 여러분들과 일을 할 겁니다라고 하면 팔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로봇 팔들은 다 이 펜스를 치는데 안에서만 동작을 했어요.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근데 협동 로봇이 달라진 거는 얘가 사람에 부딪히면 다치지 않을 수준에서 멈춥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협동 로봇의 안전 기준이에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식당에서 누군가 이제 국수를 사람도 말고 로봇도 말고 같이 한다고 하면 로봇이 말다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사람이 다가오면 완전히 멈추냐?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 인증이나 안전 기준도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더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것들도 사례는 있습니다. 예전에 그 독일에 전시회를 갔더니 프라운호퍼라는 연구소에서 그러면 사람이 다가오면 얼마나 다가왔는지, 그 경우에는 로봇의 속도를 좀 슬로우 다운하고 더 다가오면 로봇이 부딪힐 것 같으면 좀 멈추고 이런 식의 이제 조금 어댑티브한 안전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안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산학연 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모든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는데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고 제품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로봇 청소기를 꽤 오래 쓰고 있는데 이 로봇 청소기가 어떤 거는 계속 막 많이 먹어가지고 계속 그 배불러서 멈춰 있는 상황이 또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좀 더 똑똑해져서 이렇게 가릴 거 가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로봇도 조만간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또 로봇이 그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다양한 학습, AI 학습된 AI 모델에 의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주행뿐만 아니라 조작 기능도. 그 이면에 그 백단에서는 강화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강화학습은 또 근간이 되는 것이 시뮬레이터에서 사전에 모든 것을 실제로 데이터를 얻지 않아도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먼저 해보고 이런 케이스,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 것을 로봇을 탑재하기 때문에 로봇의 성능이 더 좋아지고 있고 그 시뮬레이터가 뭐 최근에 나온 엔비디아에서도 그 옴니버스라는 그 아이작 심에서 이제 아이작 랩으로 바뀔 만큼 그 굉장히 중요도도 높게 보고 있는데 포스코에서 아까 발표하실 때도 가상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조작 성능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충분히 이 가상 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 한 것이 현장에서의 적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사례나 이런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저희가 3D 스캐너로 현장을 다 긁어서 가더라도 사실 현장하고 시뮬레이터 상에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스캔이 안 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르게 저희가 스캐닝한 시점과 공장의 시점에 변경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터에서 한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샵 테스트라고 해서 샵을 하나 만들어서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물리적인 장치를 모사한 걸 가지고 다시 그대로 시뮬레이터에 있던 거를 한번 옮겨서 프로그램까지 검증을 해보고 이제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래도 다릅니다.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현장에 가면은 워낙에 막 그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 공장은 깨끗한데요. 제철소 공장은 분진 날리면은 이렇게 모래사장 같이 이렇게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사실 엔지니어의 역량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는 아직은 이게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만들어서 갭을 줄여서 가더라도 현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비전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많이 쓰는데 노이즈가 들어온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는 이제 엔지니어 역량으로 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AGV-AMR의 플립 매니저 아까 ACS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적화되는 그 코어 어떻게 보면은 작업을 어떻게 할당하고 어떻게 얘네들을 교통관제할지는 최대한 ACS를 학습시켜놔서 현장에 가면은 이거는 그래도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물리적인 거를 많이 모델링해서 최소화 근사적으로 가야 되는 건 아직까지 현장에서 많이 작업 필요하고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스케줄링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강학습시켜서 가면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실제 필드에서 일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문제에 많이 봉착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AI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로봇 쪽에 그 A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AI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LMM 초거대 AI 모델로 크게 자꾸 점점 사이즈가 커가지고 조그만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그 AI들은 결국은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는 데이터를 긁어 모으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많은 비디오를 학습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땐 로봇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현장을 그대로 데이터를 획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도할 만한 역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간이 다 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혹시 저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청중 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저 현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우준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최근에 좀 가장 화제가 됐던 제가 기억하기로 화제가 됐던 영상은 오픈 AI에서 공개한 음성 인식으로 좀 명령에 따라 가지고 그 사과를 움직이거나 하는 휴머노이드 영상이었는데요. 저는 그 영상이 화제가 된 이유가 좀 단순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어서가 아니라 음성 인식을 통한 인간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포함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로봇들은 주로 좀 터치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용한 조작으로 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앞으로 이런 가정용이나 좀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로봇의 경우에는 이런 음성 인식을 활용한 그런 상호작용이 크게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좀 앞으로 관련 로봇의 연구 방향도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거 보셨던 영상이 피규어 AI에서 발표했던 휴머노이드가 자기가 했던 일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사과도 건네주고 쓰레기도 치우고 뭐 접시도 치우고 뭐 이런 영상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핫한 영상이었고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휴머노이드를 봤을 때 세 가지 관점. 얘가 얼마나 똑똑하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오픈 AI에 적어도 챗GPT-4나 4.5 정도를 써서 그런 정도의 추론을 해낼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계속 발전이 될 거다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예전부터 비슷한 사례로 그러면 가정 안에 로봇을 넣고 싶은데 가정 안에 로봇을 그렇게 넣으려고 하면 좀 로봇이 이런 일반적인 대답도 잘해야 되고 융통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이 LLM이 발전하는 것과 VLM이 발전하는 것과 로봇의 그 역량이 늘어나는 것들은 계속해서 비례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경험도 보면 저희가 한 5년 전에 가정의 테이블탑에 있는 그 인터랙션을 하는 로봇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그 비슷한 제품들은 AI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로봇인데 잘 안 됐어요. 이제 왜냐? 약간 그 인터랙션하는 역량이 좀 부족했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좀 지능이 부족했다, 융통성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Q9이라는 로봇을 가지고 좀 다양한 인터랙션 데모를 저희도 이제 그 LLM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제는 좀 대화할 만하네 이런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많이 좋아졌고 또 두 번째로 거기서 이제 이동하는 건 많이 안 나왔지만 이 실제로 5손가락을 이용해서 접시를 밑으로 넣어서 잡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조금 더 고도화된 픽앤플레이스 정도까지는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약간 피지컬한 물체를 다루는 역량들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그렇죠. 오버가 됐죠. 네, 답변을 더 많이 드리고 친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다들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서 마치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 두 백상무님과 윤상무님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번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